네,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우 여러분, 이동관입니다. 정보통신기사 자격증 실전 8주차 두 번째 강의, 정보통신기기 과목의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 살펴봤던 23년 1회에 이어서 23년 2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학습 내용도 1강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 총 20문항이 되겠고요.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보통신기기 과목의 문제 유형과 패턴을 파악해서 설명할 수 있고 주요 핵심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정보통신기기 2023년 2회에 시행된 관련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구성에서 기본적인 USN의 구성에서 기본적인 기술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란 어떤 사물로부터 사물이나 물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우리가 처리해서 이용하는 것을 유비쿼터스라고 하는데, 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USN 구성에서 기술적 요소로는 첫 번째 이제 센서부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을 하는 거고, 통신부를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지겠고, 이러한 USN을 컨트롤해주는 제어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겠어요? 전원부가 있어야겠죠. 전원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USN의 기술적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될 거고, 버스부는 기술적 구성 요소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답은 간단하게 1번인데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USN,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란 어느 곳에나 부착된 태그나 사물로부터 사물 및 정보를 감지하고 저장하고 가공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우리 인간 생활에 폭넓게 활용하는 네트워크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5가지 기술 요소로서는 뭐 센서 노드 기술, 센서 기술, 센서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 기술, 이제 전원부가 될 거고, 저전력 기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운영 체제 기술, 제어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USN의 기술적 구성 요소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가입자선에 위치하고 단말기와 디지털 네트워크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며 유니폴라 신호를 바이폴라 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핵심은 단말 장치와 네트워크를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유니폴라를 바이폴라로 바꿔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니폴라, 이게 우리가 강의할 때, 저희가 5, 6주차 강의할 때 유니폴라를 바이폴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했었나요? DSU라고 했었죠. 그래서 DSU, CSU, 모뎀,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항목이냐? 신호 변환 장치의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 되겠고, 신호 변환 기기의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말기와 디지털 네트워크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신호 변환 기기 또는 회선 종단 장치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유니폴라, 단극성을 바이폴라, 쌍극성 또는 양극성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디지털 서비스 U다라고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신호 변환기기에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전송로에 의해서 전송될 수 있는 신호의 형태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전송로의 형태에 따라서 아날로그 전송로냐, 디지털 전송로냐에 따라서 알맞은 신호의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고, 종류로는 뭐 DSU, CSU, 모뎀, 코덱, PCM, 전화기, 방송 장비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유니폴라를 바이폴라로 바꿔주기 때문에 DSU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DSU고, 자, 3번 문제 아주 쉬운 문제죠. 다음 중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 매체로
전송하기 위한 과정으로 옳은 것은 이제 PCM의 전체적인 과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AD 변환을 해주는 전송 매체의 전송 과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표양부죠. 그래서 표본화를 해서 샘플을 만들고 양자와 소수점을 제거해주고 부호화시킨 다음에 그 부호를 전기적인 펄스로 만들어줘서 통신 채널로 보내주는 4번이 PCM의 전체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와서 이제 로우패스 필터를 거치는 겁니다. 거쳐서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를 해주고 펄스를 발생시켜서 전송을 해주는, 그다음에 끝에는 이제 복조까지, 수신기까지가 함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압축, 신장 이런 것들도 함께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되겠습니다. 1200bps 속도를 갖는 4개의 채널을 다중화한다면 다중화 설비의 출력 속도는? 하고 물어보고 있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다중화죠. 다중화. 그래서 다중화와 집중화를 비교해서 우리가 함께 강의를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다중화의 가장 큰 특징은 입력과 출력의 속도가 같았고, 집중화는 입력이 출력보다 속도가 더 컸죠.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다중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입력의 속도가 출력의 속도가 같았다. ABCD의 합은 2와 같았었고, 집중화 장비는 입력이 출력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중화 장비는 입출력의 속도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이 1200bps의 속도를 갖고 4개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1200bps 곱하기 4한 이 입력 채널의 속도의 합이 출력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800bit/s가 되겠죠. 다음 문제 5번입니다. 20개의 중계선으로 OER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ERL은 어랑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어랑. 호량 또는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개의 중계선으로 어랑의 호량을 운반하였다면 이 중계선 효율은 몇 %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중계선이 있고 통화를 해서 호량을 운반을 하였다면 이 중계선을 사용한 효율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 이때 중계선 효율을 구하는 공식 함께 살펴보시면, 중계선 효율이란 한 군의 전화 중계선에서 단위 시간 내에 한 중계선당 평균 사용 시간을 100분율로 환산한 것이 되고, 중계선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n분의 ac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n은 회선수, ac는 통화량 단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n, 지금 회선수는 20개 중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20이 되겠죠. 20. 그 다음에 통화량은 5어랑을 보냈습니다. 5어랑. 그 다음에 100분율로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00%. 그래서 답은 25%, 4분의 1이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어랑이라는 단어, 1회선이 1시간 동안 점유된 호량을 어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계선 효율은 회선수 분의 통화량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다음 중 안전통신망 단말기에서 지원하는 음성 코덱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할 때 제가 표를 3개의 슬라이드로 해서 뭐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너무 많았죠. 근데 지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음성 코덱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VP4. 이거는 이제 음성이 아니라 영상 관련, 비디오 관련 기술이 되겠고, 1번 EVS, 2번 와이드밴드, 3번 내로밴드, 강대역, 협대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3개가 1, 2, 3번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에서 지원하는 음성 코덱에 해당이 되고, 4번의 VP9은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 재난안전통신망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단말기는 어떠한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냐? VoLTE 음성 및 영상 통화가 가능해야 된다.
4세대죠. 보이스 오브 LTE입니다. 보이스 오브 LTE. LTE가 이제 4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4세대 VoLTE 음성이 가능해야 되고 영상 통화도 가능해야 된다. 그다음에 MCPTT는 이제 무전기 기능이었죠. 무전기. 그다음에 호흡 폭주 대처를 위한 기능이 있어야 되고 개별 통화 시에 발신자의 식별 번호를 표시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LTE망에 접속을 할 때 AKA 방식으로서 망과 상호 인증이 돼야 된다. 이때 K가 뭐였죠? 키였죠. 키. 그래서 망에 접속을 할 때 키를 통해서 인증을 좀 더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음성, VoLTE와 무전, MCPTT 음성 통화에 대한 통화 내용에 녹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통화권력 향상 및 전송 속도 향상을 위한 MIMO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단말기에 필요한 음성 코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음성 코덱. 그래서 EVS, 그 다음에 와이드밴드, 그 다음에 내로우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참고적으로 비디오 관련된 코덱으로는 H26345 이렇게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 VP9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자, 각종 사물의 컴퓨터 칩과 통신 기능에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은 아주 좋은 문제,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사물의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우리는 인터넷 오브 띵스, IoT라고 합니다. IoT. 답은 IoT 쉽게 알 수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빅데이터가 있는데 이 용어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방금 살펴봤었고,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죠. 뭐, 아이클라우드나 이런 것들. 그래서, 컴퓨팅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문형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는 거는 아주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는 걸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한다. 그다음에 블록체인은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블록체인.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제 간단하게 기억하실까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게 아니라 분산시켜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분산시켜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그래서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멀티미디어 기기 중에서 비디오 텍스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중에서 비디오 텍스 이제 우리가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비디오 텍스의 특성으로 틀린 것. 그래서 비디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취득을 하는 건데 1번에 보시면 우선은 비디오 텍스의 정의를 한번 먼저 볼게요. 비디오 텍스란 방송망 그리고 전화망 그다음에 근거리통신 LAN 등의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단말기에 표시하는 서비스를 비디오 텍스라고 합니다. 비디오 텍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우리가 단말기에 표시를 해주는 거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과 운용해 주는 주체는 서로 구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정보 제공자와 운용 주체가 같다가 아니라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축적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쌍방향 통신 기능,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간적 제한이 없지만 화면 전송이 느린 단점이 있다. 인터페이스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특징들
함께 간단하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SIP 서버의 기능이 아닌 것은 멀티미디어 정보 관리 및 제공, SIP 장비 간 호 처리, 그 다음에 SIP 호 연결 및 프록시 기능, SIP 장비의 등록인데 정답은 1번이에요. 멀티미디어 정보 관리 및 제공이고 SIP라는 게 뭐냐면 세션 개시, 개시. 세션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프로토콜을 SIP라고 합니다. SIP. 그래서 이게 언제 많이 쓰냐면 이제 IP, 인터넷을 이용하는 단말기가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을 이용하는 단말기가 있을 때 이러한 단말기를 서버와 연결해 줄 때 필요한 프로토콜을 SIP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세션 개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SIP 서버란 무엇이냐? SI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SIP 장비 간의 호 처리를 담당하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SI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장비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호 처리를 담당하는 서버를 SIP 서버라고 하고요. 이런 SIP 서버에서 기능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비 등록이 돼야겠죠. 그래서 장비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호가 있을 때는 호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호 연결 및 프록시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 기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되겠죠. 프록시 기능이라는 건 이제 기능을 대행하는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멀티미디어 정보 관리 및 제공은 상관이 없죠. 지금 이제 어떤 인터넷 단말기가 접속할 수 있도록 게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보의 관리 및 제공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웹 브라우저 간에 플러그인의 도움 없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플러그인의 도움이 없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음성, 영상 통화 등 영상 회의 시스템에 사용되는 API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의 도움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소프트웨어가.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음성과 영상이 함께 제공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웹 RTC입니다. 웹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고, 이런 관련된 영상회의와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시면, 웹 RTC란 방금 문제에 나와 있었듯이 플러그인의 도움 없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된 API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성, 영상 통화도 가능하지만 파일 등의 공유도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AS는 유저 에이전트 서버라고 하고요. SIP 기반, SIP는 방금 전 문제에 있었죠. 그래서 세션 게시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회의 시스템에서 SIP 홀을 처리하는 서버를 UAS라고 한다. 그 다음에 H323, H264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 RTC 플러그인의 도움 없이 우리가 마이크나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파일 공유도 할 수 있는 실시간 미디어 통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IPTV의 보안 기술 중에서 CAS와 DRM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함께 잘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그래서 CAS가 있고 DRM에 있는데 이 둘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AS는 인증된 사용자만이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쉽게 해서 어떤 방송이 있다고 해볼게요. IPTV 방송을 우리가 보려고 할 때 유료 가입자만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CAS라고 합니다. 인증된 사용자만이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AS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은 컨텐츠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뒤에 제가 표를 정리를 해놨는데 답은 4번인데 그건 다시 돌아와서 보는 걸로 하고, 자, CAS는 인증된 유료 가입자만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DRM은 컨텐츠 보호, 쉽게 얘기해서 저작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안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CAS의 제공 기능을 보시면 보안 기법을 통해서 컨텐츠를 보호하고 사용자 수신 제한이 있죠. 그리고 가입자 시청의 자격을 관리해줍니다. 그래서 유료 가입자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고, DRM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CAS의 장점은 디지털 컨텐츠 확보가 용이하고요. 쉽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 구현으로서 콘텐츠의 보안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DRM의 장점을 보시게 되면 인터넷에 최적화된 암 복호화 방식입니다. 인터넷에 최적화된 암 복호화 방식이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단점이 조금 중요해요. 단점. 그래서 CAS는 단점으로서 이미 다운로드 받은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 기능을. 반면에 DRM은 실시간 방송 시 가금이 어렵습니다. 요금을 과하는 거죠. 그래서 과금이 어렵다.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 단자를 통해서 출력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요. 왜? 디지털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DRM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께서 혹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접근을 통제해주고, 그 다음에 복제까지도 방지해주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이제 예를 들어보면, 멜론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멜론은 이제 가입을 해야 우리가 그 음악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복제도 방지하는, 예를 들어 멜론에서 어떤 걸 다운을 받을 때는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RM의 대표적인 게 멜론이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왔을 때 CIS는 인증된 사용자만이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었고, DRM은 콘텐츠 복제와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저작권을 보호한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그 다음에 CAS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다단계 암호화 키를 사용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 DRM은 단방향 통신망에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양방향 통신망에서 사용을 합니다. 양방향성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 기반 기술이 되겠습니다. DRM도 양방향 통신망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고, 제가 이게 우리 강의할 때도 우리나라 디지털 지상파 HD TV 방송의 기술 표준 꼭 체크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억나시는 대로 찍어보면, 그러니까 변조 방식이 이 둘 중에 무엇이냐, 반송파 방식이 이 둘 중에 무엇이냐, 음성 부호 방식이 이 둘 중에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고, 우리나라 디지털 HD TV 방송의 기술 표준은 ATSC 방식을 쓴다고 했었죠. ATSC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변조 방식으로서는 8VSB 이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반송파 형식은 단일 캐리어였습니다. 단일 캐리어. 자, 그 다음에 음성 부호화 형식은 AC3였죠. AC3.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되겠네요. 기역, 디귿, 미음. 참고로 이제 ATSC는 미국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이런 데서 쓰는 캐나다 이런 데서 쓰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COFDM은 유럽에서 쓰는 방식, 복수 캐리어 방식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쓰는 반송파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8VSB 단일 캐리어 방식 AC3. 대역폭은 우리나라 디지털 지상파 HD TV의 대역폭은 6MHz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ATSC 우리가 뭐 살펴봤으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살펴봐 주시고, 그래서 뭐 ATSC 미국, 뭐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있었고, 유럽은 DVB, 일본은 ISDB 이렇게 있었고요. ATSC는 6메가의 대역폭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아래 보기의 홈 네트워크 장비 보안 요구사항 중에서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 인증 기준 항목의 인증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홈 네트워크 장비의 인증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 정답은 이제 기억, 니은, 뒤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기준입니다. 인증 기준 제6조 1항 관련된 내용이고, 이 외에도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다 살펴보는 건 힘드니까 대표적인 세 가지, 식별 및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화 관련된 내용이 있고, 지금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었어요? 인증이었죠. 인증. 그래서 인증만 먼저 살펴보면, 인증은 이제 안전한 인증 정보를 보호해주고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그 다음에 비인가 상호 인증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해줘야 되고, 세션 관리 해줘야 되고, 정보 노출이 방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및 인증 정보가 관리되어야 되고, 사용자 인증, 세션 관리가 인증 항목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암기할 게 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암호와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RFID 문제네. RFID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태그는 배터리 내장 유무에 따라서 능동 수동형으로 구분이 된다. 2번 리더기는 주파수 발신 제어 및 수신 데이터에 해독을 실시한다. 3번 리더기는 용도에 따라서 고정 이동 휴대형으로 구분이 된다. 4번 태그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IC 칩과 배터리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선 답은 쉬워요. 답은 우리가 수업할 때도 봤지만 태그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IC 칩과, 여기는 맞죠. 근데 배터리가 아니라 뭐였어요? 네, 안테나였죠. 안테나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 RFID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RFID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무선 주파수죠. 레이디오 프리퀀시를 이용을 해서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서 안테나와 IC 칩으로 구성이 된다. 이거 중요하죠. 방금 문제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RF 태그의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정보를 저장해서 적용 대상에 부착한 후에 판독기에 해당하는 RFID 리더기를 통해서 정보를 인식해 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로서는 태그, 리더가 있고요. 호스트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RFID 관련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배터리 내장 유무에 따라서 태그가 능동형, 수동형으로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리더기는 주파수 발선 제어 및 수신 데이터 해독을 실시한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능동형, 수동형이 1번 보기는 좀 중요하고요. 3번의 용도에 따라서 고정 이동 휴대형으로 구분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 IC 칩과 안테나로 구성이 된다.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온디바이스 기능,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뭐냐면, 인공지능이란 여러분 원래라면 아주 많은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인공지능으로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알려주거나 우리가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중앙 서버에 정보를 저장을 해주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돌려서 우리가 그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온디바이스 단말형 AI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서버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버랑. 그래서 1번 보기에 보시면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단말에서 AI 알고리즘을 실행을 하고 결과를 획득하는 기술이다. 이게 온디바이스 기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라고 했기 때문에 중앙 서버를 거쳐야 되는 시간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겠어요? 속도가 향상되겠죠. 빠르겠죠. 신속성을 가진다. 그 다음에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부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더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보안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적인 특징은 빠르고 보안성이 높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단말형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성이 높고 실시간성을 갖는다.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신경망 처리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와 경량화된 소프트웨어 최적화 솔루션 등이 이용이 된다. 이건 이제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이러한 솔루션 등이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2번에 보시면 단말기 자체적으로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자, 오프라인이 뭐냐면 원래 우리 인공지능은 제가 우리 앞에 봤지만 서버를 거쳤어야 되죠. 맞죠? 근데 만약에 중앙 서버가 문제가 있거나 서버에 연결되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게 되면 온라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인공지능 장치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어버리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일반적인 AI 기술을 쓸 때는 오프라인 상태가 되어버리면 서버에 연결이 안 되니까 사용이 불가능한데, 온 디바이스, 이 단말형 인공지능은 오프라인 상태 환경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중앙 서버에 연결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오프라인은 중앙 서버와 연결이 되지 않고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중앙 서버와 연결이 불가능할 때를 오프라인이라고 하고, 이 온 디바이스 인공 기술 자체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용자에게 뭘 제공해 주겠어요? 결과를 제공해 주겠죠. 이게 단말형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성과 실시간성, 신속성이 빠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우리는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15번 다음 16번 맞죠? 자, 16번 다음 중 긴급 구조용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웨어러블 기기,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생각하시면 되겠죠?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선 이동 통신 모듈 당연히 필요할 거고, AGNS, NSS 이제 위치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와이파이 모듈 필요한데, SNS 처리 모듈, 그러니까 SNS라는 게 뭐예요?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2번 SNS 처리 모듈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왜? 그러니까 긴급 구조용이잖아요. 긴급 구조용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웨어러블 기기에서 SNS 기능이 왜 필요하겠어요?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용하고 있어서 써본 적은 없지만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 광고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애플워치가 그걸 감지를 해서 구조 요청을 하는 이런 광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긴급 구조용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사용자의 위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치 정보 시스템도 있어야 될 거고,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와이파이 모듈도 필요할 거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동통신 모듈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고, 소셜 네트워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17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술 용어는 무엇인가? 가상의 정보를 현실 세계에 덧입혀서 제공하는 기술에서 더 나아가서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두 환경이 공존하는 기술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은, VR은 가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거고, 증강현실은 현실에서 가상의 물체를 체험할 수 있는 건데, 이에서 더 나아가서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기술을 우리는 혼합현실 MR이라고 합니다. MR. 그래서 요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특징,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었고, 이 두 가지를 좀 더 나아간 기술로 만든 게 혼합현실, 믹스드 리얼리티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혼합현실이 되겠고요. 요 내용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기반의 가상현실 핵심 기술 요소가 아닌 것은 가상현실의 종류 중에서 이제 HMD에 대한 내용이고 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영상 추적, 2번 머리 움직임 추적, 3번 넓은 시야각, 4번 입체 3D 구현 기술인데 정답은 1번입니다. 영상 추적 기술. 그래서 영상 추적 기술이란 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물체를 추적하는 데 사용을 하는 기술이고 이 HMD 기반의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몰입감과 현실감을 높여주는 부가적인 기술인 거지 핵심 기술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R, VR, 테크 구성 요소를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디스플레이나 트래킹, 그래픽, 그 다음에 인터랙션,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다음 중 프린터의 인쇄 이미지 해상도나 선명도를 표시하는 방식을 해서 이제 단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프린터에서 이미지 해상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픽셀이 DPI가 떠오르셔야 돼요. DPI가. 그래서 DPI란 D per I. 예, 그래서 인치당 도트 per 인치가 되겠습니다. 도트 per 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치당 도트 수를 나타내고 이것은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이미지 해상도를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픽셀은 언제 많이 보셨어요? 혹시 모니터 구매하실 때, 컴퓨터 모니터 구매하실 때 픽셀 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모니터의 화소수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룩스는 빛의 조명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될 거고, 루멘은 광원입니다. 광원을 나타내는 빛의 양을 루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DPI가 되겠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되겠네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전력 제어 기술은 이동통신에서 전력 제어 기술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통화 중에 이동국의 출력을 기지국이 수신 가능한 최소 전력이 되도록 최소화함으로써 목적은 무엇이냐? 기지국 양방향의 통화 용량을 최대화시키고 또 단말기에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술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선 전력 제어 기술 있는데 전력 제어 기술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이건 다시 살펴볼 거고, 자, 전력 제어 기술을 하는 이유는 왜 이러한 전력 제어 기술을 쓰냐면 기지국, 베이스 스테이션은 가만히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이동국, 모바일 스테이션은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이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고 가까워질 때도 있죠. 맞죠? 니어.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력 제어를 하는 이유는 근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근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술이 무엇이다? 전력 제어 기술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동통신 시스템은 모바일 스테이션, 이동국과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 그 다음에 MTSO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 우선은 기지국에서 모바일 스테이션, 이동국으로 오는 방향을 순방향이라고 했었죠. 순방향. 그 다음에 이 반대 방향을 역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오는 이 순방향 전력. 따지고 보면 뭐예요? 기지국의 전력을 제어해 주는 걸, 무슨 전력? 순방향 전력 제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향하는 방향, 이 역방향의 전력을 제어해 주는 거를 역방향 전력 제어 기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전력 제어를 하는 목적,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통화 용량의 극대화야, 그 다음에 배터리의 수명 연장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균일한 통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전력 제어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굳이 이제 구분을 해보면 이 링크의 방향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죠.
맞죠? 그건 설명드렸으니까 링크의 방향에 따라서 설명을 하자면 링크의 방향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 역방향이 있고 순방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밑에 보시는 게루프가 있고 페루프가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게루프 전력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역방향 전력 제어 방식은 이동국의 전력을 제어해 줘야 되겠죠. 이쪽 가는 신호를 제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동국의 전력을 제어해주는 역방향 전력 제어 방식에서는 오픈 루프, 개방 루프 또는 개루프 전력 방식이 기본이고, 이때 생기는 오차를 수정해주는 방식을 폐루프 전력 제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방 루프, 개루프 전력 제어 방식은 그냥 이동국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전력을 제어합니다. 송신 전력을. 근데 폐루프는 이거랑은 다르게 이 오차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 기지국으로부터 임의의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이 이 정도 오차가 있으니까 수정을 해서 보내라는 신호를 주면 그거를 수정을 해서 이동국이 전력 제어를 행하는 방식을 폐루프, 클로즈 루프 전력 제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둘 다, 게루프와 폐루프 둘 다 역방향 전력 제어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문제에서 지금 통화 중 이동국의 출력을 기지국이 수신 가능한 최소 전력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거를 찾으면 폐루프, 클로즈 루프 전력 제어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마 좀 명확한 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뭐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폐루프 전력 제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답을 1번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에서 핵심적인 기술, 전력 제어 기술 다시 한번 보시면 이유는 근원 문제, 원금 문제라고 합니다. 니어파 프라블럼. 목적은 통화 용량 증대와 배터리 수명 연장이다. 그다음에 전력 제어 종류로는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 이동국의 전력을 제어하는 역방향 전력 제어 기술로는 게루프와 페루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통신 기사 자격증 실전 과목 중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저와 5주차, 6주차, 8주차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를 했었고, 여러분들과 8주차 이번 강의를 통해서 23년도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다 맞추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앞선 이론 강의를 통해서 봤던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 주시고, 기출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보통신 기사 필기시험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동건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 기사 자격증 실전 8주차 강의 진행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